제약업계는 이 영상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3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몸을 해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요. 피로감, 기억력 저하, 소화불량, 불면 대부분이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밀검사와 복약 상태를 확인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남들이 좋다니까, 선물 받았으니까, 광고를 봤으니까 건강기능식품을 겹치기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50세 이후라면 절대 가볍게 시작해선 안 되는 보충제 5가지와 대신 어떻게 안전하게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팔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믿는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매일 먹으면 젊어지고 암도 예방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가장 위험한 의학적 오해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에서 흡연자 29,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매일 먹은 사람들에게서 폐암 발생률이 18% 증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에서 18,31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폐암 발생률이 28%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400 IU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E를 오래 먹으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먹고 있는 중년층에서는 뇌출혈, 위장출혈의 위험성이 2배로 높아집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13만 5천 명을 분석한 결과 하루 400 IU 이상의 비타민 E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사망률이 4%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삼킨 알약이 오히려 수명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나쁜 물질과 좋은 물질은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쁜 물질이라고 불리는 활성산소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적당량은 면역세포가 세균을 죽이고 세포를 새롭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용량의 인공 비타민이 들어오면 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에 갑자기 큰 북소리가 끼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하지만 확실합니다. 알약이 아닌 음식으로 드세요. 시금치 한 접시에는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당근에는 비타민 A 성분이, 토마토에는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수백 가지 몸에 좋은 성분들과 함께 와서 서로 도움을 주고 너무 많이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와 블루베리 한 줌은 우리 몸에 결코 독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칼슘에 대한 위험한 오해입니다. 뼈를 위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칼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영양소입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 폐경 후 여성 1,471명을 5년간 관찰한 연구에서는 하루 1000mg의 칼슘 알약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했습니다. 독일에서 23,980명을 11년간 관찰한 연구에서도 칼슘 보충제를 먹은 남성들에게서 심근경색 위험이 86% 높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너무 많은 칼슘은 뼈로 가는 대신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특히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만 과하게 먹으면 혈관에 석회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심장 혈관 검사를 해보면 칼슘 알약을 오래 먹은 분들에게서 혈관이 딱딱해진 정도가 훨씬 심한 것을 자주 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이 들면서 칼슘이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적게 나오고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70세 이후에는 칼슘 흡수율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흡수되지 못한 칼슘은 장에서 변비를 일으키고 다른 좋은 영양소들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뼈 건강을 위해 먹은 칼슘이 전신의 영양소 균형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뼈 건강의 핵심은 칼슘이 아니라 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의 균형입니다. 뼈는 24시간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는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등 최소 15가지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칼슘을 뼈로 보내주고 혈관에서는 칼슘을 제거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멸치, 두부, 우유, 요거트, 케일, 깻잎 같은 음식으로 하루 600-800mg의 칼슘을 드시되 반드시 햇빛 운동 마그네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30분 이상 계단 오르기, 빠른 걷기, 가벼운 운동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햇살을 맨팔로 15-20분간 받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의사의 피검사로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확인될 때만 정확한 양을 지켜 보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의 허상입니다. 약국과 건강식품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중 하나인 은행잎 추출물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포장지에는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혈액순환 개선 같은 화려한 말들이 가득하지만 실제 대규모 연구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3,069명을 7년간 관찰한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 240mg를 매일 먹은 사람들과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 사이의 치매 발생률이나 기억력 저하 속도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안전성 문제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주요 성분들은 혈액이 굳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는 아스피린, 혈액을 묽게 하는 약과 함께 먹었을 때 심각한 출혈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환자들에게서 은행잎 추출물을 먹은 후 뇌출혈, 위장출혈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전 2주 이내에는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계속 드시다가 수술 중 많은 피를 흘려 위험해지는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또한 은행잎 추출물은 다른 약물들이 몸에서 처리되는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간질약, 우울증약, 면역억제제 등의 효과를 떨어뜨려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은행잎 추출물을 건강식품으로 생각해서 병원에서 복용 사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 건강을 진정으로 지키는 방법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으로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뇌로 가는 혈관이 건강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현미,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이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을 주 2-3회 드시는 것만으로도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머리를 쓰는 활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독서, 바둑, 퍼즐,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뇌의 저장 능력을 늘려줍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은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해서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는 것을 돕습니다. 충분한 잠, 특히 깊은 잠은 뇌에서 독성 물질들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네 번째로 경고하고 싶은 것은 단백질 파우더를 맹신하는 것입니다. 근육 지키려면 매일 2스쿱 이라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어 너무 많은 단백질 파우더를 먹는 중장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분들의 콩팥은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라고 하면 콩팥에 심각한 무리가 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들을 처리하는 것은 온전히 콩팥의 몫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필요한 단백질 양은 체중 1kg당 0.8-1.0g 정도인데 많은 단백질 파우더 제품들이 한 번에 25-40g의 단백질을 줍니다. 하루 2-3회 먹으면 체중 1kg당 2-3g의 단백질을 드시게 되어 콩팥에 너무 큰 부담을 줍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단백질 파우더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제품에는 인공감미료, 걸쭉하게 만드는 성분,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인공감미료들은 장 속 좋은 균들의 균형을 깨뜨리고 일부 첨가물들은 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값싼 제품일수록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항생제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만 먹어서는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비타민 B6, B12, 엽산,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력 운동이라는 자극이 있어야만 단백질이 근육으로 만들어집니다. 운동 없이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살이 찌거나 콩팥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올바른 근육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끼 20-30g의 좋은 단백질을 음식으로 드시되 삶은 계란 2개, 두부반모, 생선 100g, 닭가슴살 8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주 2-3회 근력운동, 특히 큰 근육을 사용하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덤벨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정말 음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먹기 어려운 경우에만 의사와 상의 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5번째는 종합 비타민의 한 알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환상입니다. 광고에서는 하루 한 알로 모든 영양소를 이라고 하지만 이는 영양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합 비타민 한 알에 들어가는 영양소들은 서로 흡수되고 몸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서로 방해하고 경쟁합니다. 철분과 아연은 같은 통로로 흡수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둘 다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칼슘은 마그네슘과 인의 흡수를 방해하고 구리는 아연과 서로 싸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성분이 겹치고 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합 비타민 제품들이 하루 권장량의 200-1000%에 해당하는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녹는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쌓여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E가 너무 많으면 간에 독이 되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며 비타민 D가 너무 많으면 피 속 칼슘이 너무 많아져서 신장결석이 생기고 심장 박동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한방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은 더욱 위험합니다. 은행잎, 인삼, 홍삼, 마카 등의 성분들은 각각 다양한 약물과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인삼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심장약의 농도를 높여서 심장 박동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팔메토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전립선암 검사 결과를 이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교묘한 함정은 천연 또는 자연에서 뽑아낸 이라는 라벨입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독버섯도 천연이고 담배도 천연입니다. 오히려 천연 추출물일수록 성분의 농도와 순도가 일정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에 신고된 건강식품 부작용 사례의 70% 이상이 허브나 천연 추출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먹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들을 살펴보면 간 수치 상승, 잇몸 출혈, 소화불량, 변비, 두통,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전 검사 결과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양의 비오티니 갑상선 기능 검사를 엉터리로 만들어서 잘못된 결과를 보여주고 비타민 C는 혈당 검사와 대변 잠열 검사에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진단을 받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거나 맞지 않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명확합니다. 피검사로 부족하다고 확인될 때만 필요한 성분을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한알은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돈 낭비를 넘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언제 보충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합리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햇빛을 거의 쬐지 않고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분의 비타민 D입니다. 피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하다고 나올 때만 하루 1000-2000 IU를 드시되 3개월 후 다시 검사해서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위 수술을 받았거나 오랫동안 위산 억제제를 먹어서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피검사에서 B12나 관련 수치가 이상할 때만 B12를 보충해야 합니다. 셋째, 의사가 진단한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의 철분 보충입니다. 단순히 혈색소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 검사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넷째,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의 오메가-3입니다.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생선을 먹기 어려운 경우에만 오메가-3 1000-2000mg를 고려합니다. 다섯째, 음식으로 칼슘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뼈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확인된 경우에 칼슘 보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 진단양 기간을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시고 있는 모든 처방약과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을 묽게 하는 약, 갑상선 호르몬약 등은 건강기능식품과의 상호작용이 특히 중요하므로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는 안전 체크리스트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내 몸에 정말 부족한 것이 있는가? 피검사나 정밀검사로 확인했는가? 막연한 피로감이나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보충제를 시작하지 마세요. 둘째, 내 상태에 도움이 된다는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광고나 후기가 아닌 의학 논문과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세요. 셋째, 지금 먹고 있는 처방약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가?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넷째, 음식으로 먼저 채울 수는 없는가? 보충제는 항상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적정 양기간 점검 계획이 있는가? 무작정 계속 드시지 말고 정기적인 검사로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 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당장은 시작하지 마세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알약통에 있지 않습니다. 밥상 위 다채로운 채소, 제철 과일, 생선과 통곡물, 하루 30분의 걷기, 아침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이것들이야말로 평생 지속 가능한 보약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오늘부터 보충제 검사와 근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불필요한 합병증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의사 최진석입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이해하기 쉬운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 루틴을 이어가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내일도 가벼운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